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3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 제1장의 감정평가의 개념 및 절차, 지역분석, 개별분석, 가격지 원칙 이 세 가지예요. 자, 1장의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의 개념은 왜 필요한가?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회성 공공성 때문에 기능은 자, 시장의 기능을 해준다. 효율적 자원 배분, 합리적 손실 보상, 과세 합류. 평가의 분류를 보면 반드시 하는 평가,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법규에 정했는가 정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가 조건을 두어서 평가하는가 기준 시점이 과거인가 미래인가 그리고 개별 평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일괄 부분 구분 평가를 보시는 거고 기타 감정 평가의 절차 등을 1절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 평가의 개념은 시장 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대상 물건 내용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 뭐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평가의 대상은 역시 뭐 동산 등도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부동산이 주일 거고요.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 자체의 사회성 공공성. 그러니까 사회성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가령 이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든지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 등을 수용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럼 가격이 필요하죠. 근데 그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합리적 가격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자원배분에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이 달성되고 거래질서도 확립되며 의사결정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투자자들한테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고 투기적 현상을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유도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자, 손실보상이라든지 과세 합리화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등이 종가세잖아요. 가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만 세금도 합리적이 되겠죠. 자, 평가의 분류를 보면 공인은 공공, 국가에서 인정해준 감정평가사가 하는 평가가 공인평가입니다. 공적 평가는 공무원이 하는 평가예요. 공공기관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그래서 시군구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한다면 공적평가입니다. 강제성의 여부에 따라서 필수적 평가는 예를 들어서 법원 경매식 감정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임의적 평가는 의뢰인이 가령 본인 소유 상가에 대해서 가치를 좀 평가해보고 싶다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평가로 나뉜다. 평가 목적에 따라서는 공공의 목적, 공익 목적에 의한 평가와 사익 목적에 의한 평가가 있다. 법에서 규정이 있느냐? 평가의 규정, 절차와 규정이 가령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라든지 과세평가는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나 법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재량에 의해서 평가하면 된다. 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대규모 부동산인 경우에는 합의제, 여러 사람이 평가 주체일 수도 있다. 별표가 있죠. 현황평가는 현황 기준의 원칙입니다. 감정평가 6조에서, 규칙 6조에서.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고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현황평가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조건부 평가는 가령 건물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평가 가정하고 이런 조건을 두는 거예요. 이걸 독립평가라고도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점프업 연습 문제를 풀 때. 자, 그리고 기준 시점이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기한부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한부 평가는 가령 철거 조건부, 나시상정 평가 이런 것 등이 대부분이겠죠. 이 건물이 앞으로 철거할 건데 몇 달 후에
그때 철거를 했을 때 나지의 가격을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평가의 시점이 과거인 경우를 소급평가라고 해요. 이것은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가격으로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 가격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문 수준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눌 수가 있는데 3차는 전문가가 전업을 하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고 1차는 비전문가고 2차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 사람들이에요. 중개업자, 세무공무원 등 일상 업무에서 부동산 평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자, 별표가 있어요. 물건에 의한 분류는 자주 나옵니다. 원칙은 물건은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1편에서 우리는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런데 그 정착물 중에 토지의 일부인 것도 있고 가령 뭐 저절로 자라나는 수목 집단, 다년생 식물 이런 거는 토지의 일부이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와 독립됐다라는 거니까 물건이 하나,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물건이 하나니까 개별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외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가령 복합부동산, 지금 물건은 두 개지만 이게 일체로 이용되고 있어요. 일체로 거래되고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그러면 이거 나누어서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로 평가, 일괄 평가. 그래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여러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통으로 이용되고 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럼 이거는 물건이 여러 개지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구분평가의 핵심 단어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에요. 가령 1필지가 여러 획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렇게 가치가 다르고 그럼 물건이 가치가 다르면 하나로 보고 평가할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평가한다. 구분평가고요. 산림 같은 경우도 보셨지만 나무와 임지와 임목은 물건이 하나잖아요. 예. 근데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부분평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부분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잔여지, 즉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여기 편입됐다. 공원으로. 한 필지의 토지에 잔여지 일부분만을 평가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예, 편입토지라든지 잔여지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에 뭐 이게 한 필지든 복합부동산이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평가할 수 있죠. 이거 합리적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상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복합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다고 가정하면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럼 일괄 평가해야 되겠지만 토지의 가치만을 평가한다. 건부지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독립평가는 이제 이거는 조건부 평가 중에 일종이에요. 아까 보셨던 철거 조건부 평가가 대표적인 거다. 자, 이거는 아니고요. 감정평가의 절차를 보게 되면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한번 쭉 읽어두시면 되겠죠. 기본적 사항이 뭔데? 라고 하면 의뢰인 누구고 대상 물건은 뭐고 기준 시점은 언제이고 감정평가 목적 및 조건, 기준가치, 또 용역에 관한 사항,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것이 잠시 후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기준 시점 가격 조사를 완료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것이 6월 20일이다. 그런데 평가일이 6월 23일이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늘 변하기 때문에 딱 6월 23일 날 평가를 완료하고 나면 격차가 생기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정해놓자 이거죠. 6월 20일이 기준 시점이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미리 정해놓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처리계획의 수립, 세 번째는 대상 물건 확인. 지금 우리 원칙 중에 대상 물건 확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실지 조사하거나 할 때 대상 물건 확인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예외 규정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정리를 하는데 자료에는 확인 자료, 대상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요인 자료, 이 요인이라는 가치 형성 요인 자료예요.
주변에 뭐 도로나 교통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되겠죠. 인구의 정도. 사례 자료는 거래 사례 자료, 임대 사례 등 여러 가지 사례 자료를 수집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면 자료 검토해서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 다음 감정 평가 방법을 정하는 거죠. 세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적용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이때 시장가액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 표시한다. 이것이 감정평가의 절차입니다. 자, 2절로 가시면 이제 2절에는 지역분석, 개별 분석이에요. 지역분석, 개별 분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험에서는 너무 뻔해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지역분석은 선행분석이다. 먼저 한다. 뭘 하냐?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그리고 나서 개별 분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동일 수급권이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후보지 등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정도를 확인해 두시면 시험의 대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 표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분석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은 도시 지역이고 B 지역은 농촌 지역이다. 농촌의 뭐 읍 지역이다라고 하면 자, 이 똑같이 있잖아요. 여기 상가가 10층 상가가 있다. 여기도 10층짜리 상가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건 가치 평가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그 지역에는 어떤 것이 최적인지의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선행 분석이에요. 먼저 해야 된다. 지역 분석을. 뭘 먼저 해야 되냐면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표준적 이용은 만점의 기준을 세운다. 최유효 이용의 기준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도시지역은 그래 10층 상가가 만점이다. 농촌은 이거 아니다. 읍면 지역에는 그냥 2층이면 된다. 2층 상가면 가장 최적이다. 이거 너무 높아서 다 공실이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유용 여부를 판정한다.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죠. 여부는 판정하는 겁니다. 얘는 최유용이야. 만점입니다. 가치가 높아질 거고 여기 10층이야. 이거 투입된 비용만큼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 가격이 나오는 거고 지역 분석에서는 그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격 수준을 추정하는 거니까 도시 전체의 전체적 광역적 분석이고 이거는 대상 부동산을 보는 거니까 부분적 국지적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적합의 원칙과 관련돼 있어요.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거니까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의 밸런스를 보는 거니까 이건 개별 분석과 관련이 돼 있다. 이런 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지역 분석을 할 때는 인근 지역이 있고요. 인근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부동산이 여기 있다. 그럼 이게 인근 지역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범위는 그런데 이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얘가 상가라면 다 상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데까지만 이렇게 인근 지역 범위가 설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근 지역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례 자료 신뢰 수준이 낮아지고 너무 좁으면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인근 지역 성세 현상 3편에서 보셨죠? 늘 변합니다. 성장기, 성숙기마다 계속 변하니까 늘 동태적 가변적이다. 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위치는 다르지만 지역 요인이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동일수급권은 이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하면 물론 자, 주변 용도 지역이 있다면 그 주변 용도 지역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일수급권의 정의입니다.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가장 넓은 권역이다. 그렇죠? 이 주변 용도 지역이란 가령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다. 그런데 대상 부동산이 택지다. 지금은 농지지만 택지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너도 택지로 봐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동일수급권을 판정하는 이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동일수급권은 다르다 이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동일수급권은 유형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주거지의 동일소유권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렇게 넓을까라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대체 가능성의 범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동일소유권은 여기 있는 집을 사나 여기 있는 집을 사나 별 차이가 없게 느끼는 기준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성. 아, 여기서 통근하나 여기서 별 차이 없어. 그럼 대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특정 지역을 선호한다면 그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고급 주거지는 대체 가능성이 별로 낮죠. 대체 가능 주택이 별로 없어서 좁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거지는 넓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업지는 이 대체 가능성의 기준이 수익성 측면에서 상업수익, 매상고 측면에서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 그래서 고도 상업지역은 뭐 전국일 수도 있고 중소상업지는 좀 좁겠죠. 공업지는 역시 비용성, 경제성 측면에 있어서 대체성이 있는 지역. 후보제 이행지는 기본적으로 후예요. 전환 또는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환이나 이행 후 용도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전환 전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개별 분석은 뭐 할 게 없어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개별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돼 있다.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는 3절에 있는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에요. 이 가격제 원칙은 부동산 평가 원리라고도 합니다. 여기서의 기본 개념은, 자, 지역 분석을 할 때 표준적 유형을 판정하고 그리고 나서 최유형을 판정한다 그랬죠. 개별 분석에서. 그 최유형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 뭐냐 이거죠. 도대체 만점의 기준이 뭐냐? 키가 큰 거냐 아니면 몸매가 날씬한 거냐. 미인의 기준도요. 그렇잖아요. 그 기준을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사례를 들 때 체조 운동을 한다, 도마를 한다 그럴 때 착지할 때는 딱 떨어지지 않고 정지된 상태에서 착지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만점이다라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격 원리다. 가격 재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는 토대가 되는 원칙과 내부적 구성 요소, 외부적 구성 요소, 간접 관련 원칙으로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자, 토대가 되는 원칙 중에는 예측의 원칙이 있고, 예측의 원칙은 별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것은 왜 토대가 되냐면, 지금부터 10가지를 볼 텐데 10가지 원칙의 토대가 된다. 모두.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현재가 아니에요. 장래에 대한 예상, 미래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결정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래 동향 분석하고 그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해서 현재 가치를 파악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령 현재 호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 값 임대소유 아파트. 1년 후 인근 지역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완공되더라. 그러면 할인율을 높이겠죠. 예측해서 1년 후를 예측해서 미래 임대료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을 높여서 낮게 평가하게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예측의 원칙이다. 변동의 원칙은 앞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방금. 그러니까 이 변동의 원칙도 중요한데 가치 형성 요인은 늘 변합니다. 주가가 가만히 있습니까? 주식 가격이 계속 변하죠.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했는지 기준 시점을 미리 사전에 정해놔야만 어떤 충돌이 없다. 의뢰인과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이 뜻이에요. 그날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것이 뭐 6월 1일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치가 늘 변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날짜 가격으로 우린 평가했습니다. 평가일은 6월 3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고서 작성일이 6월 3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날짜 기준입니다. 라고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평가사 당신 잘못 평가한 거 아니야. 에이 6월 1일자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오차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현실이 바뀌었어요. 신도시 개발. 그럼 가격 시점을 수정해야죠. 이쪽으로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다. 자, 이제는 내부적 구성 요소예요. 내부적 구성 요소는 부동산 내부를 보는 겁니다.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수학 체감의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빌딩을 계속 올려간다 라고 하면 수익이 체증할까? 그게 아니라 체증하다가 체감한다 이겁니다. 이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증가율이 감소하니까 여기까지 이용한다. 이게 집약한계고 이응극대화 집약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그게 만약에 10층이라면 어느 지역에 10층 상가 이게 최적이다.
그래서 얕거나 너무 높으면 얘보다 감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투자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추가 투자해서 10층을 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입체 이용률과 관련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균형의 원칙은 별표가 있어요. 절대적인 원칙이죠. 별표가 한 3개 있어도 됩니다. 밸런스예요. 예를 들어서 미인대회 같은 경우에도 미인 선발대회만 보더라도 미인도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균형이 잘 잡, 8등신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딱딱 잘라서 이렇게 되고 그렇듯이 부동산도 그 균형이 잡혀야 된다. 내부적 구성 요소 간에. 그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감가하겠다. 그래서 기능적 감가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 면적과 공지 혹은 부지 이것도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넓거나 부지가 좁아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야 만점이다. 이런 뜻이고 안 그러면 기능적 감가해야 됩니다. 이제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과잉 설비다. 엘리베이터가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이거는 제 가격 쳐줄 수가 없다 이거죠. 기능적 감가예요. 너무 적어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아파트인데 설계 도면을 보니까 주방이 너무 넓다. 거실은 좁고. 밸런스가 깨졌죠. 설계불량입니다. 기능 떨어져요. 기능적 감가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건데 기술 진보로 해서 가령 요즘은 복도식을 잘 안 짓죠. 근데 계단식이죠. 아파트가. 복도식은 사생활 침해가 생기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개도 짖고 개 키우는 분들은. 그래서 그러면 자 계단식이 없을 때는 만점이었는데 계단식이 생기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너는 이 최신 설비에 비해서 못 따라오네. 기능이 떨어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컬러 TV가 나오고 난 다음 흑백 TV가 가격이 말 그대로 막말로 똥값이 됐듯이 이렇게 기술 진보로 인한 기능 진보와도 감가 요인이고 그것은 기능적 감가가 된다. 기능이 최신이어야 한다. 그것은 색채나 디자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건물의 색채나 디자인도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최신과 맞아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간혹 나오게 되는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와 건물을 구분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 배분하게 되면 수익은 자본가, 노동자, 경영자 몫을 딱 배분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토지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는 잉여가 토지의 생산성이다 해서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토지에 남는 나머지를 토지에 배분할 수 있다, 수익을. 예를 들어서 건물의 수익이 10억이다. 근데 남는 게 2억이었어요? 그게 누구 거였어? 토지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잉여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순수익을 구했죠. 이것을 우리는 토지 잔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겠죠. 남는 10억이 건물 잔여법이다. 건물의 수익을 구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기여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짜리 건물에 10층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적어서 입주자들 불만이에요. 그래서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그럼 안 되겠다. 한 대를 추가 설치해야 되겠다. 비용이 5억입니다. 그럼 건물의 가치는 100억 더하기 5억이니까 105억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맞을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맞냐면 기여도가 5억일 경우에만. 만일 기여도가 10억이라면 이건 이렇게 평가하면 틀린 거예요. 100억에 10억을 더해서 11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추가 투자해야죠. 이럴 경우에 추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비보다 기여도가 높다면 당연히 추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이 최이효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하나를 더해보면 인접한 다른 토지를 구입하여 합필함으로써 여기 100만 원, 자 100만 원이었는데 합쳐서 300만 원이 돼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 추가 투자해야죠. 기여도가 그만큼 커진 거예요. 합필함으로써. 이렇게 추가 투자의 판정 근거가 되더라. 적합의 원칙도 별표가 균형의 원칙과 더불어 3개입니다. 사실은. 적합은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부 환경에 적합한다는 것은 지금 외부성의 원칙도 있고 잠시 후 보시겠지만
적합의 원칙도 있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두 개를 뭉쳐서 우리는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고 얘는 시장성을 본다 이겁니다. 미국식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로 보셔도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내부적으로 완벽하다. 최신식 건물이다. 그러면 감가를 할 이유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근데 주변에 고가도로가 있어. 시끄러워 미칠 것 같아. 창문도 못 열어놔. 감가해야죠. 이건 외부 환경의 외부성에 어긋난 거죠. 감가해야 됩니다. 건물 내부에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장성과 관련된 것도 있죠. 주변이 다 빌딩 숲인데 하나만 3층 상가다, 5층 상가다. 그러면 이거는 가치를 높게 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어울리지 않게 과소개량되거나 아니면 하나가 빌딩이 높게 우뚝 솟았어. 인구도 없는데 과대 개량되거나 시장성에 어울리지 않다면 이거는 제 값을 쳐줄 수가 없어요. 건물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서 적합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성의 원칙은 미국식에서는 적합과 외부성으로 나누었다 뭐 이런 거예요. 외부성은 아까 보셨던 외부 효과와 관련된 거고 그러나 뭐 우리는 하나로 본다. 그냥 두 개를 포함해서. 경쟁의 원칙은 어떤 거냐면 자, 초과윤이 생기면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아주 미치겠어요. 경쟁 때문에. 그렇죠?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과윤이 감소되거나 소멸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과윤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채용 상태를 판정하겠다 이거예요. 호당 임대료가 100만 원인 갑소유 임대 아파트 1년 후 인근 지역 대규모 완공. 여기서 많이 보신 거죠. 예측의 원칙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원칙을 볼 때도 미래를 예상해서 경쟁 여부를 봐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측의 원칙은 토대가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모든 원칙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지나칠 것으로 예상해서 감가를 해야 되겠죠. 채용 상태가 아니니까. 자, 대체 원칙은 수요 공급 이론에서 대체 효과가 같아요. 대체성이 있는 지역들 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비교 방식의 근간이 되는 거죠. 3방식 모두에서도 사례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서 모두의 이론적 근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회비용 원칙은 얘하고 달라요. 대체 원칙은 비슷한 유사한 비동사끼리 서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같아진다 이런 뜻이라면 기회비용 원칙은 자 해당 용도가 최고 용도로 지금 용도는 공장 용지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이라 기회비용 현재 이용 말고 다른 용도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용도로 평가한다는 거죠. 최고 이용을 주는 용도.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용도로 이용함으로써 공장으로 이용함으로써 상실한 상업용지로 이용할 것을 상실했죠. 그러나 언제든지 공장 얼고 상가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평가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수요 공급의 원칙은 이미 여러분께서 보셨죠.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1절부터 3절까지 좀 빠르게 봤어요. 시바 과정이니까 여러분 좀 스피드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리하는데. 다음 시간은 2장은 좀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서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